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성인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물요법과 스스로의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이신 고령이신 분들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학계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던 당뇨가 식습관의 변화로 20대와 30대에 젊은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대의 당뇨 치료 환자 수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4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예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간단히 당뇨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의 경우 우리가 공복 혈당은 100 아래를 유지해야 되고 식후 1시간 후 혈당은 170 이하,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40에서 2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서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통해 당화혈 색소 측정 같은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전 단계, 즉 예비군이란 상태는 당뇨병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2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 비만 당뇨가 아닌 마른 당뇨의 경우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약만 줄인다고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 습관 3가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휴식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지치죠. 우리 몸의 장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깨어있고 음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간식을 먹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러한 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2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 잘 챙겨 먹고 나는 음식은 좋은 음식 먹을 거야, 운동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코르티솔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연구 진행 중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우리 흔히 요새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말 그대로 당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반 식빵과 통밀빵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약 140 정도로 흰빵과 비교했을 때 통밀빵은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시국이 폭발하여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 마시고 통곡물, 콩, 고구마, 귀리 등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보다는 채소, 밥빵보다는 생선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했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이 접시 식사법이란 이렇게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로 채워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식후 바로 움직이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해도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하고서 나서 밥 먹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자리에 와서 쉬거나 앉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패턴만 해도 먹은 것에 비해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아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먹는 종류와 상관없이 식사하시고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끊고 쌀밥 안 먹어.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쌀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당뇨 환자 수는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 흰 밀가루,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예를 들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고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기적의 식재료 두 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 모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또한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게 되는 기적의 식재료 두 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당근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 볶아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흡수가 올라가 보내드리지 않지만 당근의 경우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이러한 말린 과일이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은 당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도 별로,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 수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음료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음료더라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더라도 이 음료가 굉장히 맛이 없고 쓰면은 손이 가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이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히 단맛을 느낄 겁니다.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지만 2021년 다시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저도 좋아하는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이러한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약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습관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똑똑하고 현명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 넣으면 혈당이 잡히고 뱃살이 무섭게 빠집니다. 따끈한 쌀밥에 맛있는 김치 한 조각, 보글보글 된장찌개 한 소끔 끓여서 먹는 저녁은 우리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비만으로 인해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쌀밥을 마음 놓고 먹기가 쉽지 않죠. 잡곡밥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미밥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건강상 아주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잘못 드시게 되면 복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현미의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성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 안에서 이 아밀라제는 침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꼭꼭 오래 씹어서 먹어야 독이 되지 않고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천천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니에요. 저도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급하게 빨리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빠르게 드시는 게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더욱 어려워요, 그게. 근데 거친 식감과 소화불량 때문에 잡곡밥도 멀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쌀밥을 아예 제한하시는 경우도 탁 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없이 흰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저당밥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50% 넘게나 줄여줘서 탄수화물에 있는 과다 섭취를 조절해주는 신기한 밥솥이에요. 요술밥솥 같죠? 밥을 짓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당뇨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 구입하고 싶다가도 나 기존에 뭐 비싼 거 하나, 밥 잘 되는 거 하나 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당밥솥 없이도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식초입니다. 탄수화물은 이 혈당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경우에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탄수화물만 넣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현미밥과 흑미밥이 흰 쌀밥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함량보다는 우리 몸에 얼만큼 그게 더 흡수가 더 되느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접하고 먹는 영양제도 예를 들면 같은 비타민 B군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활성형 형태의 형태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비타민 B군이 있어요. 흡수율이 어떤 약이든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현미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함량은 높지만 포도당이 잘 쪼개지지 않아서 몸에 흡수가 되는 당 성분이 높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분해가 덜 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우리가 식초물에 잠깐 불려놨다가 헹궈서 밥을 짓거나 취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밥을 짓게 되면 밥맛도 더 좋아지고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아세트산은 식초에서 느껴지는 그 신맛의 주성분으로 소화 과정에서의 그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도 늦추고 장에서 포도당이 역으로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혈액 속에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아세트산은 우리 소화 과정에서 배출 속도를 늦춰줘 오히려 더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고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혹시 집에 식초가 없어? 나 집에 식초 없는데? 식초가 없다면 밥 지을 때 기름을 넣어보세요. 느낌상 기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당뇨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의외의 조합이죠. 원래 혈당을 낮추는 조리법의 원조가 코코넛 오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또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또 오일 풀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오일 풀링이란 거는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치도 하지 않는 거죠. 양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방법으로 그 입안에 생기는 독소도 제거하고 디톡스 효과까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밥을 지을 때 꼭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왜 밥에 기름을 넣으면 칼로리가 낮아질까요? 그 이유는 기름과 밥에 있는 전분이 만나면 전분의 분자들이 더 단단해져서 저항성 전분이란 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우리 소화 효소에 반응하지 않고 포도당으로도 분해되지 못해서 신체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밥을 식이섬유처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밥을 지으실 때 1인분 기준에 기름 한 약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저당밥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의 꿀팁, 이 저당밥의 칼로리를 더 낮춰줄 수 있는 보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요즘 1인 가구, 핵가족들이 많다 보니 그때그때 막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 퇴근하고 나 빨리 밥 먹어서 빨리 TV 봐야지, 빨리 밥 먹고 숙제해야지, 일해야지, 빨리 밥 먹고 쉬어야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냉동밥이나 즉석밥이나 이런 것도 많이들 애용하시고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이젠 밥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 보세요. 이 저항성 전분이 생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을 때 칼로리는 60%나 떨어지고 저항성 전분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정말 많이 증가했네요. 그럼 혹시 냉동밥을 만들 수는 없나? 갓 지은 밥을 냉동 용기에 덜어서 냉장고에 최소 6시간 정도 두었다가 냉동실로 옮겨주면은 이 저항성 전분이 살아있는 건강한 밥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뜻한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이 전분 주변에 따뜻한 밥이 모락모락 김이 나죠. 이 수분이 얼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저항성 전분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먼저 6시간 동안 한 다음에 밥을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온도가 냉장실 온도이고,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차거나 얼려있는 밥을 데워 먹을 때도 상관없이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로리가 낮은 밥이라고 꼭꼭 씹어 먹지 못하거나 굉장히 급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되겠죠. 각종 잡곡밥들은 식감도 굉장히 거칠고 꺼끌꺼끌하고 좀 오래 씹어 먹게 되지만 갓 지은 그 흰 쌀밥은 목 넘김도 부드럽잖아요.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도 쉽고. 근데 이럴 때 한번 통들깨를 넣어보세요. 통들깨를 이 잘게 부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가 이물감이 있으니까 더 오래 씹게 되고 혈당 조절과 비만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들깨를 씹으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통들깨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과 루테올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루테올린과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같이 미쳐요. 이 들깨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생들깨를 통으로 구입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고, 이 산패된 지방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 들기름도 가장 적은 양을 구입하셔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당뇨와 우리 비만 관리에 도움되는 통들깨밥 짓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통들깨를 고온 체에 받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씻어서 1인분 기준으로 한 스푼에서 한 2스푼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카레 자주 끓여 드세요? 각종 야채, 고기를 넣고 버글버글 끓여내면 다른 반찬 없이도 카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들어간 든든한 한 끼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좋은데,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레의 주성분이 강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인도나 태국과 같은 데서 향신료도 많이 쓰이는데 강황에는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우리 몸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은 강황가루 같은 걸로 차를 끓여 먹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 강황에 들어있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염증도 잡아주고 세포의 노화도 줄여주고 해서 이 커큐민으로 만든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커큐민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커큐민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커큐민 드실 때는 흡수율이 좋은 커큐민을 드시는 게 첫 번째고, 이 커큐민 흡수율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통해서 흡수율을 높여서 나온 원료나 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 원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원료들이 들어있는 커큐민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또 당뇨 예방과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40명 정도의 환자가 이 커큐민을 적정 용량 9개월 정도 섭취를 했을 때 당뇨병 진행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밥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우리 강황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서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소화도 도울 수 있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황밥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 식초도 없어, 기름도 없어, 동들게 강황가루 다 없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소주는 있으신가요? 없으시더라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돼요. 소주. 밥 지을 때 넣기만 해도 밥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생수로 밥을 지을 때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늘어난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자, 이 현미밥은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섬유질,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해서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칠고 딱딱한 식감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우리 소주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을 때는 생수보다 끓는 점이 낮아서 더 일찍 끓어요. 그리고 또 오래 끓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영양소도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소주밥을 먹으면 내가 밥만 먹었는데 알딸딸하고 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단순한 궁금증도.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알코올은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끓는 과정에서 모두 다 날아가고 알코올 향도 전혀 나지 않으니 밥 지으실 때 우리 소주 한 잔으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세요. 소주밥 짓는 방법은 2인분 기준의 생수와 소주 2잔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그럼 집에 남아있던 소주로 당뇨와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밥 지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러한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